여러분, 부동산학개론은 몇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40문제. 그중에서 계산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10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0문제 중에서 10문제면 25%가 출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이론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론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3회독에서 5회독 정도 반복을 하고 나면 계산 문제가 훨씬 쉽다는 것을 그때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합시다. 왜 계산 문제를 싫어하십니까? 계산 문제는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추억에 수학이 별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자리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수포를 했다 그러고 나는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당장 떠올리는 게 수학을 떠올리는데 수학적인 지식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에는 회계학과가 있죠. 회계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영역을 학습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회계학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죠, 뭔가 숫자를 다룬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죠. 그래서 회계학에서 다루는 과목들의 상당수는 거의 70% 정도는 전부 다 수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회계학과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회계학과는 문과입니다. 이과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문과보다는 이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문과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회계학을 잘한다?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으로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시험 과목의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법의 계산 문제를 잘한다?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세법의 계산 문제는 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어디까지 비용을 인정해주고 수익은 어디까지 수익을 인정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알아야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개론에서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알아야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는 어떤 이론적인 것을 발표한 후에 이것을 수리적 개념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논문에는요, 전부 다 통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리적 개념으로 모든 게 연구되어 있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대중들이 그 논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이론화시킨 거죠. 우리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그러면 그냥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1959년 마크비츠가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때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전부 다 수입니다. 전부 다 숫자로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함수와 복잡한 수식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표할 때는 그렇게 발표된 겁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다시 활자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개론이라는 과목은 계산 문제를 조금 잘 하게 되면 이론이 엄청 쉬워질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럼 표현을 바꾸면 이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또 계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트는 계산 문제가 나와라는 것이 아니라 한 해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이듬해는 이론 문제가 출제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이렇게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는 부동산학 개론 전 범위에서 중요 부분일까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일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한 해는 계산, 한 해는 이론이 번갈아서 출제되고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가 모두 다 이론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첫날이니까 계산 문제 OT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갑시다. 부동산학 계산 문제에서는 수학적인 지식이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가 아니라 아예 네버입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포를 했는데 어떻게 계산 문제를 하지?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를 이제 학습을 한다면 계산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학습할 거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면 기존 기출문제 범주 안에서 8문제 내지 9문제가 출제됩니다. 가끔은 한두 문제, 두 문제까지 벗어나는 경우도 없고 한 문제는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유형수는 전체가 27개 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1회 시험에서부터 작년 34일 때까지 기출되었던 계산 문제를 보면 전체 27개 유형이 출제됐는데 어떤 문제는 딱 한 번만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것은 두 번 나오고 그 후로는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0년 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20년이 지나서 또 한 번 툭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 27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16개 유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6개 유형을 우리가 정리하고 학습을 해서 10문제를 접근하니까 두 문제당 한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도 비율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16개 유형 정도는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합시다. 별 내용 없습니다. 반복하고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범위는 절대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강량구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15회 때까지는 예상 문제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많은 유형들을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지나고 느낀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험생 분들의 학습량만 엄청나게 늘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느낀 건데 그래서 학원과 예상 문제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기출문제 범위 안에서 반복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는 수학이라는 파트,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한민국 고딩들 중에 상위 0.1%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만점을 받겠다고 도전하는 그 수험생들에게는 수학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암기 과목입니다. 특히 우리 시험은 암기 과목입니다. 철저하게 암기하세요. 무슨 수학이 이해입니까? 수학과를 갈 생각도 아닌데 우리가 수학과를 갈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은 우리의 수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계산 문제를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수를 쭉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5문제다라고 전제해 봅시다. 그럼 5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5문제를 쭉 학습을 하다 보니 한두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 전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한두 문제 정도를 선택해서 그냥
문제를 외워버리세요. 정답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과정, 문제 자료와 그리고 풀이 방식을 그냥 외우세요. 그럼 항상 다 맞춰요. 왜? 숫자만 어차피 바뀔 것이고 일부 자료가 바뀌는 거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몇 문제만 딱 암기를 해놓고 시험장 들어가면 똑같이 기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험생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대요. 계산 문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냉정하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를 안 하는 이유가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시간 부족 때문입니까? 그렇죠. 뭔 시간 부족입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 악마인가요?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풀 문제들 다 출제하게? 어떤 문제는 30초 안에 답이 나오는 계산 문제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4문제는 30초 안에 답이 나와요. 또 한 3문제, 4문제는 2분 소요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를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 될까요?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답을 도출하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단 이 과정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계산 문제를 만나면 자료를 읽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이런 것 제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어진 자료를 읽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하고 어떻게 계산 문제를 푸냐고 물어봐요. 자,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학습 방법은 어떠해야 되느냐? 왜 기출문제를만 파라고 할까? 그 이유는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되면 문제 푸는 것이고 기출문제가 응용되면 그냥 찍는 겁니다. 문제가 쉽다 어렵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응용되면 접근 못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응용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딱 접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외워서 똑같이 출제되면 풀고 다르게 출제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는 몇 문제 정도가 출제될까? 10문제가 출제가 되면 6문제 내지 7문제는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이 출제됩니다. 숫자만 달라요. 숫자만. 자료가 약간 바뀔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는 응용되는 문제도 있고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나 응용되는 문제는 정말 많으면 3문제, 근데 3문제까지도 안 갑니다. 3문제까지도 안 가니까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16개 유형만 할 거라 그랬죠. 16개 중에서 9개 내지는 10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9개 내지 10개가 나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학습했던 거 똑같이 나왔다? 문제 풀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계산 문제는 그렇게만 접근하면 돼요. 그럼 6문제 내지 7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많이 벗어나면 2-3문제 정도요. 그러니까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라고 했는데 동일한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많으면 3개. 근데 3개까지도 잘 안 나와요. 한두 개 정도가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접근할 거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개 내지는
진행하다가 필요하다면 한 개 정도는 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일단 16개를 선택했으니까 16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이 뭐였죠? 효율적 시장, 약성, 강성, 중강성. 아니, 약성, 강성, 중강성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되지? 먼저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확실한 경우의 가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다는 것은 무엇이 확실하다는 뜻일까요?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의 가치. 뭐가 불확실하다는 겁니까? 정보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정보가 확실할 때와 정보가 불확실할 때 어떤 경우에 가치가 클까요? 확실할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을 정보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정보 비용을 차감하면 초과이온.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정보 가치에 그냥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초과이온을 물어보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결론은 초과이온을 물어봐도 별 의미가 없는 게, 가령 정보 가치가 100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정보 비용은 지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60. 그럼 초과이온은 4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보 가치를 구하는 게 효율적 시장의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개념만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이런 표현 쓰죠.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그러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구하려면 곱하면 되죠. 곱한다는 것을 할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곱합니까?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하면 미래 가치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나눈다, 그죠? 할인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환원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똑같은 개념.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분의 1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누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질문하는 게 R은 알아요, R. R은 주어진 조건의 이자율, 할인율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2년이 되면 제곱, 3년이 되면 3승. 그럼 이것까지도 상관없는데 자꾸 하는 얘기 1이 어디서 왔느냐 자꾸 물어봐요. 1. 1이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럼 이번에는 1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은행에 100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10%랍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110을. 그러면 왜 110을 받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 투자 원금 100원 돌려받아야 되고 플러스 10%만큼 이자 주겠다고 했으니까 10만 원이죠.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100을 투자해서 원금 100을 구하려면 곱하기 1 하면 되죠. 그리고 이자 10원을 구해내려면 10%라고 했으니까 0.1 하면 되겠죠. 이 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 1년은 구태면 1승 쓸 필요 없으니까 항상 이 개념. 그래서 1.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이 개념이 딱 들어간다고요. 자, 왜 개론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오느냐면 개론에서 다루는 모든 파트의 결론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얻을 거냐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용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문제 속에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존재해요. 그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존재하다 보니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자, 이제 문제 처음 만난 거니까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딱 만나면 자료 다 읽고 해석하고 딱 그러면 딱 1분 지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문제 풀면 그럼 의미가 전혀 없어요. 최대 1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늘 강조했죠. 40초라고. 그럼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안 읽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를 딱 보고 아, 이 문제는 정보 가치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정보 가치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확실성 하에서 가치 구하고 불확실성 하에 가치 구해서 차이 나는 금액을 구하면 그게 답이야. 이게 먼저 빨리빨리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처음이니까 자료를 다 봐라고 한 거예요. 만일 확실하게 개발이 된다면 얼마의 가치를 갖는답니까? 6천. 그죠? 확실성 하의 가치는 6천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6천이 된다는 겁니까? 1년 후에. 그럼 이 6천이라는 것은 1년 후의 가치죠. 그럼 1년 후의 가치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죠. 그럼 6천을 현재 가치로 가지고 와야죠.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해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20%랍니다. 기간은 1년이라고 해서 뭐 1승할 필요 없고요. 불러볼까요? 6천 나누기 1.2. 6천 나누기 1.2 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성 하에서 가치가 5천만 원. 자, 이번에는 불확실성 하의 가치를 구해봅니다. 개발이 될 가능성이 40%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은 60%라는 뜻이겠죠. 개발되면 얼마입니까? 6천. 그러면 개발되면 6천. 개발될 가능성은 40%. 개발이 안 되면 4천. 개발이 안 될 가능성 그럼 60%.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거기다가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 보세요. 6천 곱하기 0.4, 4천 곱하기 0.6 나누기 1.2 한 겁니다. 그랬더니 불확실한 경우에는 4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5천과 4천의 차이가 정보가치 1천만 원. 정답은 2번 됩니다. 정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읽지 말고 기계적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자, 한 번 더요. 읽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두 번째 1년 후 토지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필요한 것만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박스 안에 보고 필요한 것 말해볼까요? 시작. 확실하면 얼마, 불확실하면 얼마. 두 번째, 개발 가능성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라고 했으니까 R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그랬죠. 그럼 기간이 몇 년인지는 알아야죠. 1년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있고 2년이라면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읽지 말고 필요한 자료만 기계적으로 찾아서 먼저 문제를 풀고 들어오세요. 시작. 자, 가봅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스톱하고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정보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가치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확실성 하에서의 가치, 불확실성 하에서 가치를 구하면 정보가치가 나온다. 딱 기억해야죠. 들어갑시다. 1년이라고 했습니다. 개발될 가능성이 40%랍니다. 개발이 되면 8억 8천, 개발이 안 되면 6억 6천. 10%입니다. 필요한 거는 찾아가야죠.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읽지 말자고요. 신역사가 들어서 이런 것을 읽지 말라는 말이고 필요한 거는 가지고 와야죠. 자, 확실성 하에서 가치 8억 8천 나누기 1.1 하면 되겠죠. 8억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확실성 하에서 가치를 불러볼까요? 시작. 8억 8천 곱하기 0.4 더하기 6억 6천 곱하기 0.6 나누기 1.1. 1.1입니다. 자, 그랬더니 6억 8천. 그럼 8억과 6억 8천의 차이 나는 금액 1억 2천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자,
머리 맑게 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처음에 OT 할 때 계산 문제 읽고 분석하지 마십시오라는 느낌을 지금 조금씩 느껴주세요. 의식적으로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딱 보고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거 탄력성 문제구나. 그럼 탄력성 문제는 뭐가 필요해? 이것은 요구 수익률 구하라고 하는 문제구나. 그럼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 이거 적상 가액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무엇과 무엇이 필요해? 이것만 딱 판단하고 그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가보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읽지 말고요. 자, 시작합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정보 가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보 가치를 빨리 파악해야죠. 그리고 박스 안에는 자료가 일단 눈에 탁 들어오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경우, 불확실한 경우를 따져야 되고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에 제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50%라 그랬고요. 개발이 되었을 때와 개발되지 않았을 때 할인율은 10%랍니다. 그럼 필요한 거 다 찾았죠. 끝. 그럼 첫 번째, 확실성 하에서 가치. 확실하면 6억 500이죠. 자, 숫자 정확하게 눌러야 됩니다. 605로 가야죠. 6억 500이니까. 자, 6억 500 나누기 1.1에 제곱해야죠. 자, 여기서 이 정도 숫자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개론 계산 문제가 어떤 형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든 이자율이든 할인율이든 10%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1이 되면 1.1의 제곱이 되면 1.21이 되고요. 1.1의 3승이 되면 1.33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는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훨씬 편하죠. 1.1이고 할인율이 10%, 기간이 3년이면 1.1 3번 곱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것보다는 1.331 정도 기억해두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억 500 나누기 1.21 하면 되겠죠. 5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불확실한 경우인데 먼저 이렇게 하면 일단 원칙대로 갈게요. 자, 같이 풀어봅니다. 시작. 6억 500 곱하기 0.5 더하기 3억 250 곱하기 0.5 나누기 1.21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개론 계산 문제에서요. 요거 한 가지 좀 활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개론 계산 문제에서 요 확률이라는 개념이 잘 나와요. 확률이. 근데 확률이 5대 5일 때는 원칙적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산했죠. 6억 500 곱하기 0.5 더하기 3억 250 곱하기 0.5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 보세요. 자, 계산기에다 더해 보세요. 나누기 2를 하세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누기 1.21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둘이 차이 나는 금액 1억 2,500 됩니까?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역시 이제 안 읽을 겁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은 문제를 3회독 정도 보실 때까지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문제 읽지 마세요. 읽지 말고 필요한 자료만 기계적으로 찾아서 답을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럼 3회독 정도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문제를 다 읽어봐요. 응? 문제를 한 번만. 왜 문제를 읽어봐라고 하느냐면 한 번 정도는 문제를 읽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시험장 갔을 때 필요한 것만 찾아오지,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필요한 것만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강량구라고 제일 처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필요한 것만 찾았겠습니까? 뗐다 다 읽었죠. 그죠?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3회독까지는 기계적으로 풀고 한 번 정도는 문제를 다 읽어보고 데이터 분석도 딱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또 읽어보지 않고요.
자, 마지막 문제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라는지를 빨리 봐야죠. 정보 가치입니다. 그러면 확실성 하에서의 가치와 불확실성 하에서의 가치를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기간 2년이라 그랬으니까 제곱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45%니까 개발 안 될 가능성은 55%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되면 12억 100, 개발이 안 되면 4억 8,400, 할인율은 10%. 끝났습니다. 필요한 거 다 팠죠. 자, 그럼 첫 번째 확실성 하에서 가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실제 문제 풀 때는 1번은 1번대로 풀고 2번은 2번대로 푸세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성 하에서 가치를 풀 때는 요것만 하면 되죠. 12억 100 나누기 1.1 제곱. 근데 제곱이 1.21이었죠. 그럼 계산기에서 12억 100 나누기 1.21 하면 10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12억 100 곱하기 0.45 더하기 4억 8,400 곱하기 0.55 해야죠. 나누기 1.21 하세요.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이 답입니다. 정답은 3억 3천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했던 계산 문제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고딩 때 했던 수학 미적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함수하고 연결해 보세요. 수열하고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지수로그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그런데 비교가 될까요? 그러니까 말이 계산 문제지 엄청나게 간단한 겁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한 번만 더 하고 헤어집시다. 자, 첫 번째 계산 문제를 만나면 자료 읽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문제를 탁 보면 아, 이거 뭘 구하라는 거구나. 아, 탄력성 계산 문제구나. 아, 수익가액 구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판단을 1초에서 3초 사이에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으면 아, 정보가치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정보가치를 구하려면 확실성 하에서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가치를 빼면 되는 거구나. 그럼 확실하게 개발이 되면 얼마인지 찾고 그 다음에 할인율 확인하고요. 기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거 먼저 확인해서 12억 100 나누기 1.1의 제곱 1.21에서 먼저 확실성 하에서 가치 구하고 두 번째 불확실하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경우 불확실한 경우 확률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4억 8,40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개발이 되면 12억 100 12억 1000 곱하기 0.45 더하기 4억 8,400 곱하기 0.55 나누기 1.21 풀고 차이 나는 금액이 정보가치.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 문제를 딱 만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거 뭘 구하라는 문제지? 어떤 문제? 아, 입지론이구나. 입지론 계산 문제구나. 아, 정보가치 구하라는 거구나. 이걸 먼저 빨리 파악하고. 그럼 그게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그럼 그게 되려면 계산 문제에 대한 학습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탄력성이구나. 그럼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미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산 문제는 효율적 시장이었습니다.